우리는 맞고 너희는 틀렸다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커네티컷 대학교의 철학과 교수인 마이클 린치인데요. 이 사람이 현대 사회를 know it all이라고 표현했습니다. know it all society가 이제 도래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이 남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오만함을 표현하는 것이 know it all인데요. 다른 사람의 관점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사실의 문제를 어떻게 확신의 문제로 바꾸어가는지를 탐색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엇이 진실인지가 더 이상 중요해지지 않은 시대에 대해서 일갈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2016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거대하고 오래된 질병처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의 말 옥스퍼드 영어사전이 포스트 트루스를 그 해의 어떤 대표 단어로 이제 선정을 하면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근거가 있는 어떤 객관적인 사실이나 어떤 논리적인 근거보다도 개인의 감정에 대한 호소나 신념에 더 많이 반응하는 현상을 포스트 트루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소위 탈진실이라고 할 때 이 포스트라는 말은 진실이 무의미할 정도로 퇴색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017년에 그 해를 대표하는 단어로 선정된 것이 페이크 뉴스입니다. 이후 코로나로 인한 우리의 어떤 두려움과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인포데믹이라고 하는 정보 감염증이 하나의 비옥한 토양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짜뉴스가 우리를 얼마나 위협하고 있는가, 그것이 궁금해서 뉴스를 분석했습니다. 남들은 정말 위협하다고 하는데,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진짜 우리 사회를 위협하고 있는지 뉴스 분석 시스템이 있습니다. 빅데이터 뉴스 분석 시스템이 있는데, 빅카인즈에 키워드를 가짜뉴스, 허위정보, 페이크 뉴스 3개의 검색어를 넣었습니다. 20년간 이 뉴스 키워드의 이제 키워드 트렌드를 분석해 본 결과, 우리나라 가짜뉴스는 코로나발 가짜뉴스라고 할 만큼 2020년도에 집중되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연관어를 검색한 결과 또한 SNS와 페이스북 다음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코로나 이런 이제 연관어가 검색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팬데믹발 인포데믹이라고 할 만큼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움에 떨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궁금증이 커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이것들이 특정인들의 어떤 문제일까? 이런 질문은 굉장히 정직하지 못한 질문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냉소적인 엘리티즘은 결국은 이런 노이로 사회라는 것을 가속화시킬 수밖에 없고, 어떤 배제와 혐오를 구조화시키는 또 하나의 그야말로 오만한 사회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실인지가 더 이상 중요해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통계학의 세계적인 석학인 한스 로슬링의 책을 읽다가 이런 지혜를 한번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에게 이런 본능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본능이냐면, 느낌을 사실로 인식하는 비합리적인 본능을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지 우리가 지금 함께 잠깐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건데요. 긴장하지 마시고요. 지금 줌을 통해 예배드리는 분들에게는 제가 채팅창에 링크를 전달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예배실 안에 계신 분들에게는 화면을 통해서 3가지, 함정 없습니다. 그다음에 넌센스 아니에요. 그냥 사실에 대한 질문인데 3가지 질문을 드릴 건데 한번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세계 동향에 대한 단순한 질문인데요. 제일 첫 번째 질문 드립니다. 세계 모든 저소득 국가에서 초등학교를 나온 여성의 비율은 얼마 정도가 될 것 같습니까? 1번 20%, 2번 40%, 3번 60%. 자, 속으로만 손 드세요. 자, 표시하셨죠? 자, 2번째 문제.
세계 인구의 자, 줌으로 링크를 받으신 분은 여기서 실시간 확인할 거니까 한번 표시를 해보시고요. 자, 두 번째 문제, 세계 인구의 다수는 어디에 거주할까요? 1번 저소득 국가, 2번 중간소득 국가, 3번 고소득 국가. 자, 세 번째 문제. 지난 20년간 세계 인구에서 극빈층의 비율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거의 2배로 늘었다. 2번 거의 같다. 3번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 자, 다 표시하셨어요? 자, 그러면 줌에서 표시한 분들이 어떻게 답변했는지 한번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분들이 어떻게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지, 자, 어떤 비율로 나왔는지 한번 그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고, 자, 그렇게 대답하셨군요. 20%, 그 다음에 저소득 국가에, 그 다음에 어쩜 저렇게 정답을 전부 다 비껴갔는지 아마 이 영상은 편집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이렇게 엇나간 대답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한스 로슬링이 2017년에 14개국의 각계각층에 종사하는 사람들 12,000명을 대상으로 세계 동향에 관한 그냥 사실을 묻는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제시한 3개의 질문을 포함해서 총 13개의 질문을 제시한 결과 마지막 문항을 제외하면 평균 맞춘 개수가 2개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굉장히 나라의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까지도 다 포함이 되었는데 2개 이상을 넘기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1명이 전부 맞췄다고 합니다. 12만 명 중에 12,000명 중에 딱 1명이 다 맞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한스 로슬링이라는 학자가 면밀히 관찰해 보니 이것은 지식의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세계를 굉장히 사람들은 직관적인 본능에 따라서 인식하는 데서 생긴 오해였다고 설명을 합니다. 문제는 이 오해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이 오해가 체계적이기까지 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뇌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속단하는 경우가 많고 과도하게 극적인 것에 열광하는 성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과도하게 극적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응답한 것처럼 세계 모든 저소득 국가에서 초등학교를 나온 여성의 비율은 1번 20%가 아니라 사실은 60%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떤 본능이 있냐면 모든 것을 서로 다른 두 집단으로 나누려는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 사이에는 굉장히 거대한 틈이 있는 것처럼 상상하면서 무언가를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60보다 훨씬 낮은 수치를 선택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모든 저소득 국가라고 제가 전제를 했는데 전 세계 인구 중 몇 퍼센트가 저소득 국가에 속할 것 같습니까? 실제로 저소득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나라는 9%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소득 국가가 몇 퍼센트냐라는 질문에 대부분이 50% 이상이라고 대답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간극 본능이라고 하는데 어떤 갭이 크다라는 간극 본능이라고 하는데 저소득 국가는 생각보다 훨씬 적고 그래서 두 번째 드린 질문에서 결과적으로 세계 인구의 다수가 속하는 이제 국가는 중간소득 국가라는 겁니다. 75%가 중간소득 국가에 속해 산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세계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빠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좋아지지도 나빠지지도 않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이제 세 번째 질문과 관계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지난 20년간 세계 인구에서 극빈층의 비율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이 질문과 관련이 됩니다. 정답은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스 로슬링은 통계학의 세계적인 석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극빈층이 절반으로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나쁜 것에 주목하는 성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는 계속 늘 포장하면서 나쁜 것에 주목하는 성향 때문에 안타깝게도 한국은 30개국 중에 4번째로 부정 본능이 강한 어떤 국민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로슬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세상은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데이터로 보여주기 위해서 재단을 세우고 그것을 계속해서 데이터로 만들어내고 있고 그것들을 가족이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중 줄어드는 나쁜 현상들, 그것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굶주림, 그리고 HIV에 새로 감염되는 사람들의 숫자, 그리고 매연입자, 오존층, 지금 많이 파괴된 상태지만 예전보다는 덜 파괴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늘어나는 좋은 것, 반대로 늘어나는 좋은 것들로는 한 가지 이상의 예방접종을 받는 이 1살 미만의 아이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 자연보호구역으로 국토 면적이 늘어나고 있고, 멸종위기 상태에서 이제 관찰 대상으로 지정되는 종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안전한 상수원 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좋은 것보다 나쁜 것에 더 주목하는 인간의 부정 본능과 극적인 세계관이 형성되는 원인 중 하나로 로슬링은 무엇을 꼽냐면 반향실 효과를 유도하는 정보의 문제를 꼽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데, 디드로 대학의 사회학 교수인 제랄드 브로네르가 쉽게 믿는 자들의 민주주의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참과 거짓을 분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보가 폭증하는 시대에 객관적인 지식을 담은 지식상품과 그 다음에 근거 없는 신념상품, 지식상품과 신념상품이 경쟁하는 구도를 이루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것에 대해서 이 사회학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보 규제가 지나치게 완화된 이 정보 시장 때문에 엄청난 양의 정보를 접근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예를 드는 것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엄청난 양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백신의 효용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이 가요. 의심이 되면 네이버 검색창에 백신 위험성, 백신 부작용 이런 것들을 입력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보가 넘쳐나기 때문에 자신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줄 만한 견해들을 어렵지 않게 많이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정보의 접근성과 더불어서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 환경이 됨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그 불협화음 속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도피하냐면 자기와 비슷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만 하나의 고립된 섬으로 위치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반향실 효과가 더욱더 극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향실 효과에 대해서 아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구독한 채널에 따라서 영상을 추천해주는 플랫폼들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넷플릭스나 왓챠에서 드라마 한 편을 보면 그 다음에 클릭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본 드라마와 비슷한 장르, 소재, 등장인물 등을 기반으로 그와 비슷한 드라마를 추천해 줍니다. 책을 살 때도 가장 상단에 노출되는 책들은 여러분들이 이전에 구입했던 책의 저자이거나 비슷한 장르의 책들을 추천해 줍니다. SNS도 마찬가지예요. 페이스북의 경우 수백 명, 수천 명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뜨는 친구들, 그리고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게시글들은 여러분들의 글에 좋아요를 눌렀거나 제일 많이 눌렀거나 공유를 자주 한 사람들, 즉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먼저 뜬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회의 내집단 문화, 이 내집단 문화가 이 디지털 공간에서 얼마나 지독한 반향실 효과를 만들어내는지, 이런 경향을 자주 잘 드러내주는 조사 결과가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어쩜 이렇게 매년 같지라고 할 정도로 지속적으로 발표가 되는데, 한 조사 결과가 이겁니다. 영국 옥스퍼드대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와 한국 이제 언론진흥재단이 공동 조사한 결과예요. 디지털 뉴스 리포트에 따르면 한국은 나와 같은 관점의 뉴스를 선호하는 비중이 유난히 높습니다. 40개국 평균보다 16포인트 정도 높을 정도로 유난히 나와 같은 관점의 뉴스를 선호한다라는 거예요. 이는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뉴스의 정파성도 증가하고, 그리고 알고리즘이 추동하는 반향실 효과가 이것을 증폭시킨 결과일 것입니다. 이런 환경에서는요,
돌직구를 날리듯이 단순 명쾌하면서 무언가를 폭로하는 뉴스가 진실을 밀어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짜 뉴스 혹은 허위 정보는 잘못된 정보를 전하거나 어떤 의제를 밀어붙이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비판적인 사고 자체를 소진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지적인 무기력에 빠지게 합니다. 더 나아가서 기독교 공동체를 진짜 위험하게 만드는 것은 사람들이 진실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진실을 무효화하고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현상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 할수록 자꾸 기독교 공동체에 초점이 가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독교 공동체가 왜 가짜뉴스에 취약할 수밖에 없지라고 제가 해서 거꾸로 해서 연구를 한 게 아니라 연구를 하다 보니 자꾸 기독교 공동체에 자꾸 모든 연구 결과들이 그쪽으로 시선을 모으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탈진실 현상이 정치적 편향성이 강한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는데 기독교 공동체에서 나온 조사 결과가 어떠했냐면 기독교인이 비기독교인에 비해서 정치적 입장이 완고하다고 발표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무슨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이 이 습관이 되어서 그렇다라는 무슨 신학자들의 해석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정치적 성향이 강한 사람일수록 언론사가 팩트 체크하잖아요. 이건 사실이다 아니다 팩트 체크하면 그 팩트 체크 기사를 보고도 가짜 뉴스로 의심되는 정보에 대해서 자신의 판단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짜인데도 바꾸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일한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을수록 인간의 비합리적인 경향이 강화된다고 하면서 기독교 공동체를 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공동체가 이런 탈진실 시대에 적극적으로 맞서기 위해서 지혜를 모으지 않으면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서 위기의식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앞서서 진실에 대해서 이 무관심하게 만드는 이 시대의 문제점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연구들을 소개한 이유는 이 문제가 오늘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세상이라는 말을 쓸 때 세상이라는 용어가 예루살렘을 본거지로 자기 확증에 빠져있는 종교인들을 묘사할 때 자주 사용해서 세상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와는 달리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는 자기 확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계속 질문하는 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경건한 유대인이요 유대 최고 의회인 산헤드린 회원이었다고 소개를 하고 산헤드린 회원이었다고 소개하는데 말하자면 그 당시 우리 바리새인에 대해서 굉장히 별로 이제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그야말로 자결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굉장히 나름대로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면서 세속적인 사두개파와는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굉장히 영적인 어떤 지도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이었거든요. 헬라적 교양도 갖추고 있었던 그 사람이 니고데모였는데요. 이 니고데모에 대한 소개 중에 우리의 어떤 부정 본능을 자극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찾아온 때가 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 때문에 밤에 찾아왔다는 사실 때문에 니고데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어느 정도 이제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아닌 느낌만으로 판단하면 산헤드린 회원이었기 때문에 당시 구설수에 오르내리던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꼈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단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르게 판단해 볼 여지가 없을까요? 한밤에 찾아온 이유가 낮에는 예수님의 사역이 바쁘셨기 때문은 아닐까요? 혹은 표적을 행하는 예수님과 성전을 회방하는 듯한 이 예수님 사이에서 이 딜레마에 빠진 니고데모가 정말 대답을 들을 만한 충분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밤에 찾아온 것은 아닐까요? 이럴 때는 판단을 정지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런 제안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누가복음 7장과 19장에 소개된 니고데모는 비겁하다거나 혹은 결단을 유보하는 니고데모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미 본문 1절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암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는 아무데나 쓰이는 접속사가 아니잖아요. 역접 접속사입니다. 그러면 앞에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잖아요. 요한복음 2장 가나 혼인잔치를 배경으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제 표적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는 공생애를 시작하신 주님께서 결혼식의 민원을 해결해 주기 위한 사건으로 보기에는 혼주나 포도주를 맛본 사람들의 반응이 매우 고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별 반응이 없이 조용히 넘어간 이유는 이 표적을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는데요. 김혜건 교수님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표적은 십자가 위에서 여자여 부르는 이 본문 19장의 본문과 대칭 구조를 이룬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면서 하나의 예표적인 사건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표적은 이제 막 모든 걸 버리고 따라 나섰으나 진짜 메시아일까라고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봤던 그 제자들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계기가 됩니다. 이 표적을 보고서야 주님을 믿고 따르게 되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사건은 예수님께서 쇼핑몰이 된 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꾼을 추방하시고 도발하는 장면을 보도합니다. 당시 6월절 기간에 약 100만 마리의 양이 도살될 정도로 예루살렘 성전이 쇼핑몰로 치면 흥황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양만 드렸습니까?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드렸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이 제사 용품들이 쓰였고 얼마나 많은 수익이 창출되었었겠습니까? 여기에 모인 사람들, 이 숱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표적을 보이시자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믿었습니다. 여기에 피스티오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주님은 이 표적을 보고 따라 나선 사람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셨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의탁하지 않으셨다라는 기록도 피스티오를 씁니다.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도 보아서 아시겠지만 표적 때문에 따라 나선 사람들은 항상 복음서에서 주님의 표적을 보고 놀라고 두려워하지만 선지자 중 누구 한 사람일 것이다. 딱 복음의 언저리에만 머물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님을 의탁하실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 드세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지만 지금 반전의 분위기라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과의 대화를 보면 지금 니고데모는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아냐면 예수님이 행한 표적을 보고 안다라고 말합니다. 니고데모 또한 수많은 무리들처럼 표적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그것을 보았다면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깨달아야만 알 수 있기 때문이죠. 다행스러운 것은 누구도 대화를 멈추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는 니고데모는 어리석다고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진지하고 갈급하게 질문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라고 진지하게 질문합니다. 이에 대해 주님 또한 대답하기를 멈추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이 바리새파 전통이라는 닫힌 체계 속에서 속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지극히 부분적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질문을 멈추지 않습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니고데모의 진리를 알고자 하는 갈망에 주님께서는 더 이상 질문이 필요 없는 복음의 정수를 일러주십니다.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후 니고데모는 어떤 삶을 선택하며 살아갔을까요? 7장에서 그를 다시 만날 수 있는데요. 이 장면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 도시의 바리새인들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자기 확증에 빠져있는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예수가 갈릴리 출신이기 때문이라는 데 있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초월적인 어떤 신적인 신분을 갖고 있는 분이어야 하는데 예수께서 어디서 왔는지를 안다라는 것이고, 특별히 심지어 그곳이 갈릴리이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에 대한 예루살렘 유대인들의 편견은요, 이스라엘 왕국 분열 이후에 거의 1000년을 이어져 온 그 정도의 견고한 그 편견이고 멸시였습니다. 또한 예수님 당시 갈릴리 나사렛은 헤롯 안티파스가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갈릴리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목수와 석공들이 거주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장민들의 마을이었어요. 그곳은 소장민들이 매질을 당하는 곳이었고 또 파산한 사람들이 감옥에 끌려가는 곳이었으며 강제 노역으로 고통받는 땅이었습니다. 이처럼 종교 권력자들에게 갈릴리는 편견으로 정죄당하고 멸시당하는 땅이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에서 나다나엘이 말하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며 농담처럼 받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갈릴리, 그 멸시받는 땅 갈릴리 나사렛 출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고 모두가 확신하고 있을 때 자신의 판단을 중지한 채 질문을 합니다. 진리를 찾아서 질문을 합니다. 그 결과 니고데모는 복음을 발견했고 예수를 체포하려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당당히 맞섭니다. 요한복음 7장 44절 이하를 보면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은 산헤드린 공회가 안식일에 모일 수 없습니다. 불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에 대한 적대감이 넘쳤기 때문에 율법까지 어겨가면서 예수를 체포해 오게 합니다. 그러나 종들은 놀랍게도 예수님은 체포해야 할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고 그 명령을 거절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너희마저 미혹되었느냐며 저주를 받은 자라고 몰아붙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일방적인 어떤 단죄를 진정시키는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는 신명기의 율법에 근거해서 문제가 되는 사람의 말을 듣거나 그 행한 일을 조사하기도 전에 단죄하는 것이 옳지 않다며 그들을 진정시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너도 갈릴리 출신이냐? 그야말로 갈릴리 출신 프레임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니고데모의 행보가 여기서 멈춰졌겠습니까? 니고데모가 다시 등장하는 장면이 19장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십자가가 달리신 후에도 다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왕의 장례식이나 사용되었던 최고급 장례용품인 모략과 침향을 가져와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드러냅니다. 갈릴리에 대한 이런 부정적 편향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던 사회 속에서 자기 확신을 거절한 채 진리가 인도하는 대로 말하고 증언하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참 제자가 됩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우리 사회는 점점 진실이나 진리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허위 정보로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에 된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언어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아는 것에 따라서 모든 것을 확신처럼 판단하는 사람들에게 지식이라는 것은 타인까지도 가두고 마는 단단한 돌무덤이 됩니다. 우리 손에 들려진 복음이라는 것은 굳어버린 돌무덤이 아니라 흐르는 샘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진실에 무관심해져가는 스스로를 훈련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교회로 살아가기 위해 사실 그대로를 정직하게 보고 정직하게 말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것에 대해서
질문해야 하고 익숙한 사고와 몸에 배인 습관이라도 한 번쯤 회의적인 시선으로 다시 돌아보며 말씀에 비추어 폐기해야 할 것들을 폐기하는 치열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만 우리는 위장된 거룩이나 거짓된 영성의 틀을 깬 채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자기 확증으로 단단해진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 오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진리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